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속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에너지 정책 자체가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의 정책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제도나 이런 걸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 가는 길이지만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보고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최근에 작성하신 보고서 일본의 해외 자원 개발 공적 지원 기관의 지원 기능 조사 연구 논문에서 조그맥이라는 기관이 적절한 투자 재원 그리고 기술 우위, 정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서술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그맥이라는 기관이 어떤 강점이 있어서 좀 다 갖추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평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의 지금 그 자본 규모가 뭐 시점에 따라 좀 다른데 1조 1,몇백억 엔 정도 됩니다. 10조가 넘죠. 그러니까 큰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전문 그러니까 인력 포함해서 한 660명 정도 되거든요. 사업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거기가 약간 위치가 모호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부 기구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뭐 지원 기구만도 아닌 그런 역할들을 여러 가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액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속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적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도 뭐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10억엔 낼 때도 있고 100억엔 수백억엔 낼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2020년에 처음으로 그때 아마 흑자 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또 이듬해 적자가 나긴 했어요. 우리가 KPI라고 하잖아요. 조금액이 어떤 걸로 평가를 받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한 지원 금액을 다 지원했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원래 목표로 한 자원 개발률을 충족했느냐 요것으로 평가를 하지 적자를 얼마나 냈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기관 평가를 받지는 않다 보니까 결코 허술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자원개발 사업 지원금 내보낼 때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실패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적자를 내긴 합니다. 출자라는 걸 하거든요. 조금액은 그 출자를 한다는 건 성공하면 배당을 받으니까 그 성공 사례가 더 많아지면 이제 흑자로 서는 거죠. 근데 일단 그것보다는 실패 사례들이 아직도 일본도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률 40% 만족해서 잘했다. 그러면 다음 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럼 안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도 일단 뭐 당연히 퍼주기를 하고 있는 600명 넘는 인력들이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최대한 어떻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우리 과거에 투자했던 것 중에 뭐를 실패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미래에 이 대비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항상성,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저는 지금 일본의 이런 자원개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자원개발 정책뿐만 아니라 저는 이 전공상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정책 자체가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권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거에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보통 우리가 특징을 얘기할 때 자본집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재료를 많이 투입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초기에 워낙 거대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자본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특징인데 그런 자본집약적 산업이 되다 보면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자본을 투자했으면 그걸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방향으로 갈 거야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경영 판단을 전략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을 텐데 10년 후의 정책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약간 그 우리나라의 뭐 중진공 내지는 뭐 중소기업은행 약간 이런 쪽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럼 조금액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또 재밌는 사례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원은 더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정부 재정으로 쓰기는
어렵거든요. 보통 JBIC라고 하는 국책은행하고 민간의 일본 시중은행사들이 자원개발 사업이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은행 내부에서 이 사업이 과연 돈이 되는 건지 실패 확률이 어느 정도고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고 그거를 믿을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걸 조금 얘기해 줍니다. 그런 기술 평가를 포함해서 네. 조금액이 이거는 이 정도니까 JBIC 그리고 일본 시중은행 이 컨소시엄 결과를 보내주고 거기서 조금의 결과를 보고 이건 할만하다 판단하면 투자 그런 식의 일종의 이런 브로커리지 그리고 상호 협력 체계 이런 게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일본 제도나 이런 걸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국익 측면에서 한 나라의 어떤 전체 경제 규모나 이익 측면에서 벤치마크 충분히 해볼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이제 LNG 좀 다른 얘기인데요. LNG 밸류 체인에서 일본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이 PC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네. 컨스트럭션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어떻게 많아졌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 기술력도 있었겠지만 과천연가스 쓰겠다는 나라한테 우리 기술 있어요 가면 그 나라가 그래서요라고 할 거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본이 좀 부족한 나라한테는 일본은행 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국도 그런 전략을 쓰죠. 그래서 대여해주고 투자하고 대신에 이제 장기간 어떻게 회수합니다. 이런 구조를 일종의 원팀으로 잘 짜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하는 역할, 정부 또는 이런 조그맥 같은 그런 평가 전문 기구들이 해주는 역할, 그리고 자원개발 회사들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짜서 가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정책을 하다 보니 수소 쪽도 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데 수소 밸류체인이 앞으로 천연가스 밸류체인하고 비슷하게 형성돼서 발전할 게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의 일본 같은 모습을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고민들 하고 계실 거고요. 에너지를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아직은 한국은 조금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네. 에너지는 그 중에 하나, 저도 에너지를 전공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임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특히 어떤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에너지라는 건 전략 자산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후순위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플랜을 짤까라는, 그리고 그 장기 플랜에 대해서는 정권이 어떻게 되던 간에 이거는 나라의 이익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라는 합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꼭 수소뿐만 아니라 결국 청정수소 내에서 블루수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블루수소는 그렇죠. 자원개발, 특히 천연가스랑도 연결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 개발이라는 게 결국 수소 전체 앞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미래 에너지 시스템 중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차지하는 비중들이 있겠지만 가스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지금은 천연가스가 역할을 하고 있고 미래에 탄소중립이 되려면 똑같은 가스 중에서 수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자원개발 언젠가는 우리 그만해야죠. 근데 여기서 익힌 기술 역량,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 회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스공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파트너들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잘 짜놨을 때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도 한국은 그냥 언제까지나 그냥 소비자, 하나의 소비자가 아니라 같이 네, 그렇죠. 파트너들하고 얘기하고 사업하는 그런 사업 주체로서 좀 자리매김 했으면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러려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런 개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간 노르웨이나 뭐 가이아나 이런 먼 나라들이 이런 심해 개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동해라는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 자원 개발을 높이고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게 사실이네요. 대한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우리 공기업들의 현실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그리고 석유공사가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전문적인 자원 개발 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자원개발 실패 사례가 각 세 공기업 모두 다 쌓여 있죠. 석유공사 부채 규모 크고요. 가스공사는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미수금이라는 게 요금과 특히 연료 도입 비용하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스공사는 예전에는 자원개발 본부였었는데 지금은 자원개발 본부는 없습니다. 조직은 있긴 한데요. 많이 축소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광해광업공단은 아시다시피 광물공사가 자본 잠식에 빠져서 광해공단하고 같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자원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맞습니다. 또 하나 좀 고민되는 점은, 그렇다고 기술 역량이 없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가스공사에서도 그렇고 광해공단도 그렇고 이대로 이제 사업이 줄어들면 당연히 기술 역량은 점차 사라져 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뭐 가스공사 기술 역량 평가 이런 것도 참여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 내부 조직에서도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스 개발은 석유공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고요. 가스공사도 이제 자원개발 좀 해보자라고 해서 조직 늘리면서 그럼 기술 역량을 확보해야 네. 되니까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이걸 매년 평가해 가면서 역량을 높여가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멈춰 있은 지 조금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공기업들이 역량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든 것을 공기업이 다 해야 되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오늘 전체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말씀 거기까지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가장 또 뜨거운 감자가 해외 자본 얼마만큼 맞아요. 유치해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얼마만큼 유치해야 되냐도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공공 부분에서 다 하자 민간 기업 참여를 하자 이것도 또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것과 별개로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역량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의사결정 체계도 조금 더 손볼 부분이 아직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뭐 부서 간 협조라던가 이런 게 뭐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부서 간 의사소통이 모든 기업의 그게 아마 CEO들의 걱정거리일 거예요. 딱 취임하게 되면 부서 간 잘 얘기가 돼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검해 가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기초적인 기본적인 역량은 있으니 내부 소통도 활발하게 만들고 또 외부하고 전문가들 또는 글로벌 회사들,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교류도 당연히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제가 석유공사 쪽은 같이는 많이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해 전 또는 10년 전에는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외 자산 구매해 놓고 있으면 거기에 엔지니어 파견하고 거기에 개발하고 있는 그 메이저 기업들하고 같이 기술 세미나도 하고 해서 역량을 높여가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이어지면 우리도 충분히 뭐 일본 부러워하지만 일본 못지않은 그런 기술 역량들을 가져갈 수 있다. 한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잖아요. 기술 역량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진수 교수님과 함께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그러니까 동해 심해 가시전 개발이죠. 이 사업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했고 또 지난 10년간 굉장히 금기어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런 자원 개발이라는 이슈가 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소중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에너지 안보, 이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역시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가 정말 많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에너지 소비국이 아닌 생산국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동해드림 통해서 저희의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계속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